최상천의 사람나라 28강입니다. 오늘은 대박전쟁 14번째 박정희 경제기적의 신화와 진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은 권력이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화를 진리로 결정을 하고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세뇌하는 것. 이래 되면은 세뇌된 사람들은 그 진리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게 진리로 확정되면요, 도저히 자연과학적인 탐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리를 독점하는 것, 이거는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범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화가 역사를 삼킨 경우, 이렇게 돼서 신화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세뇌가 되고 그 진리를 벗어나면 바로 처벌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인류사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신화가 진실과 역사를, 정의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신화가 지배하던 신화의 시대, 종교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예를 우리 유럽의 소위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천년 시기를 흔히 천년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를 바로 그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형편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읽어보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참 저한테 준 이 지적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건 지금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수는 신하다 얘기를 보면요, 이래요. 이 지중해 지역에 기원전 한 7, 8세기 이런 무렵에 지중해 지역에 미스테리아 신앙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 미스테리아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그 신앙 내용, 거기에 나오는 신화하고 똑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이 은유적인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적인 그런 진짜 그야말로 이해를 돕기 위한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사실, 진리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미스테리아 신앙이라는 게 유럽, 지중해 연안 지역에 다 있었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리시스라는 신앙으로, 오리시스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또 뭐 이탈리아에서는 바쿠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 이런 신인들이 다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유대인들도 역시 이런 신앙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 가지고 소위 예수 신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미스테리아 입문자들은 오리시스 디오니소스 신화의 이 예수 신화하고 똑같은 거죠. 신화의 유력한 상징들을 자신들의 신화로 각색했는데 그 신화의 주인공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한 신인 갓맨 예수이다. 그래서 이런 신화가 이제는 하나의 진리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지중해 지역에 있던 신화들은 똑같다는 내용이. 오리시스 디오니소스,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는 육체를 가진 신이며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리시스도 디오니소스도 그 다음에 예수도 다 그런 신화의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어머니는 인간 처녀이다, 동정녀다. 그는 산명의 양아치가 양치기가 찾아오기 전인 12월 25일에 동굴이나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도들에게 세례의식을 통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다. 그런 결혼식장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한다. 그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부활절 무렵에 죽는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영광대의 하늘로 올라간다. 이 내용이 지중해 신화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예수 신화를 사실로 만들어내면서 다른 모든 신화들은 말살을 해버립니다. 그 예수가 보면 이제 유일한 스토리로 남게 되는데, 이게 신화가 아니고 사실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엄밀한 검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달한 건 뭐냐면,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진실을 총체적으로 왜곡한 것임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야말로 원래의 그리스도였고, 그들의 무정부주의적인 신비주의는 제도권 로마의 제도권 당국자들에 의해 말살되었으며, 이윽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폐 행위가 잔혹하게 자행되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은폐 행위의 주역이 두 사람이 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누스한테 고용이 되어가지고 4세기 초에 전설을 수집해가지고 얘기를 상상력을 덧붙이고 날조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그리스도교의 초기 역사를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건 절대 진리고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란 그 외국의 그죠? 로마나 중국의 그 대제 황제 같은 그 역사가 영웅으로 받드는 황제들은 그죠?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사륙을 저지른 인물들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인물을 영웅으로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나라 역사하고 한국 역사하고 많이 다른 점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참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런 건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역사가 로마인 폭군에게 고용된 한 사람이 지어낸 것이고 그것이 온통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한 1000년 정도는 이 그리스도교가 절대 진리화함으로써 정말 암울한 폭력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한번 이렇게 그죠? 신화화되고 진리화되고 세뇌가 돼가지고 일반화되어 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걸 일반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면요. 그 진리를 깨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를 진리로 만드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는요, 반드시 자기의 신화를 진리로 만듭니다. 스탈린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또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은 그것이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믿기 쉽다, 누구나. 그죠? 그러나 진실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의심함으로써만 밝혀질 수 있다. 우리의 자세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신화가 진리가 되고 만들어진 신이 진짜 신, 진짜 절대자가 되어버리면은 암흑시대를 만들고 그런 신화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죠? 미국인의 한 60%가 신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신화에 아직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단 암흑 시대에도요, 신화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박정희 신화와 김일성 신화죠. 김일성 신화는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과 그 이후 과정에서의 이 김일성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죠? 신격화한 것인데, 박정희 경우에는
거기까지 신격화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떤 정도 신격화냐면 세계 최고 최빈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경제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영도자, 이런 정도로 신격화됩니다. 이런 신격화가 우리 사회에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은 독일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경제 기적을 일으킨 나라 딱 하나만 인정합니다. 한국인 대체로, 그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죠, 그죠? 그런데 정작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라인강의 기적이 뭔지 모른대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얼마나 신화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에 빠져 있는 증거들은요,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안철수 얘기도 한번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안철수 신화에 우리가 어떻게 빠져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신화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 정권과 그 수혜자들은요,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화를 만든 에피소드 하나를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이 그 1961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1억 5천만 마르크 차관을 도입하기로 이제 61년도 말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제 신화를 만들어내냐 하면요,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차관을 도입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의 이 선대들이 그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나중에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1962년 12월 말에 이 차관이 결정될 때는요, 광부가 파견되지도 않았고, 간호사는요 66년도에 파견돼요. 그런데 어떻게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후진국에 대해서 그 후진국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후진국의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는데, 그 빌려간 나라가 32나라라 그래요. 한국만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있잖아, 그죠? 이렇게 왜곡시켜가 신화화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이 그 차관 도입하는 걸 방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영도하에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차관을 빌려왔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출발 중에 하나는 한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거예요. 평균 개인 소득이 80달러. 이런 나라를 맡아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특히 박정희만 고도 성장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거의 다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기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아주 좀 꼼꼼하게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찾아봤어요. 1960년 한국은, 그러니까 1960년이 언제입니까? 그 61년에 쿠데타 일어나니까 그 전에 거지요. 그 전에 한국은 정말 아프리카 수준의 최빈국이었는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가, 이걸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죠? 2005년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155.6달러였는데, 그죠? 그 쭉 나오죠. 필리핀, 미국, 일본, 중국, 버뮤다 이래 나오는데, 이때 이 GDP를 달러로 표시한 이 달러 가치가, 그죠? 워낙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변동환율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고정환율을 썼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환율이 전혀 가치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US 달러, 2005년 US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본 겁니다. 환산해 보니까, 그죠? 이래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한국의 1달러는 1960년도에 1달러는 미국 달러로 2005년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7.1달러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1.4달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1960년대 표시된 요 달러 가지고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2005년 가치의 미국 달러 가치의 개인 평균 GDP 분포를 한번 찾아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요 빨간 1이라고 써있죠, 그죠? 요게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500달러 이하가, 한국은 2005년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106.8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래 환산을 해보니까 이 세계은행 자료에서 1960년대 달러 가치가 이 2005년도 달러 가치로 환산되어 있는 국가가 90개 국가예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90개 국가인데 90개 국가 중에서 500달러 이하 국가가 22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00에서 1000달러가 21개 나라, 1000에서 2000달러 13개 나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요, 90개 나라 중에서 46등이에요. 한국보다 개인소득이 높은 나라가 45개 나라, 개인소득이 한국보다 적은 나라가 44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중치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이 최빈국이 아니고 중위권 소득이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2013년도 보고서 차이나 2030이라는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에서 1960년 중위소득이 101개 국가랍니다. 그 중에서 중위소득 함정, 이건 뭐 복잡하니까 탈출에 성공한 나라는 13나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한국이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수준의 국가였다. 는 것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13나라는 그러니까 한국만 중위소득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이 13나라도 탈출했다 이 얘기입니다. 적도 기니,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모리셔스,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타이완 이런 나라들입니다. 13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그 당시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가 비교를 해봤어요. 아시아 24개 국가 중에 그죠? 6위예요. 상위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세계은행에서 그 나온 자료는 12개 국가 중에서 3위고 일본, 싱가포르 다음입니다. 한국이 세 번째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 딴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60년도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와 있으니까 동아시아 6개국 한국, 조선, 일본, 중국, 몽골, 대만 동남아시아 10개국 쭉 그 다음에 남아시아 8개국 인도, 스리랑카 이렇게요. 이렇게 총 24개국 중에서 일본이 제일 많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조선은 자료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1960년도에 한국보다 개인 GDP가 높았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6위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4위 정도 한데요. 2003년도에야 개인 GDP가 대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 때는 딴 나라들을,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을 거의 추월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추월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개인 GDP를, 아시아를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은 일본의 16%,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6.4배 정도 됩니다. 지금은 3배 좀 안 되죠. 3배쯤 됩니다. 3배. 싱가포르의 반 좀 안 됩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보다는 12% 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그때 당시에 1인당 GDP가 254.4달러로 우리보다 한 100달러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죠? 2005년 US 달러로 바꾸니까 우리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필리핀 뻑하면 그러죠. 우리가 그때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았어요. 여기는 안 나온다마는. 그래, 필리핀의 1.6배, 인도네시아의 3.8배, 인도의 4.9배,
9배, 중국의 9.1배나 됩니다. 우리가 결코 그때 당시에 못 살았던, 그렇게 딴 나라 비교해가지고, 지금에 비하면 당연히 못 살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딴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항만 시설은 그죠? 일본 다음 수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제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일제시대에 도로, 철도, 항만은 그죠?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요. 부산을 아시아 제1의 항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공사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고요. 그 철도 길이도요. 그때 유럽 어디서 내 자료를 봤는데 지금 그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에요. 철도 망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좋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 기반요. 1950년대에 이미 거대 재벌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려요. 그런데 마치 그때는 무슨 회사도 없었던 시대인 것처럼 있잖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때 나온 재벌들 보면요. 아직도 살아있는 재벌들이 대부분이에요. 몇 개 없어졌는데 삼호 뭐 이런 몇 개 없어졌어요. 삼성, 현대, 럭키금성, 성경, 한국화학, 한진, 효성, 상용, 대림, 두산, 코롱, 금호, 산미, 기아, 동국제강 이런 이에 더 있습니다. 이런 이 재벌들이 형성돼 가지고 나름의 어떤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도 이미 박정희가 쿠데타하기 전에 상당히 되고 있었어요. 비료공장, 철강, 조선, 시멘트, 자동차, 대형 건설사, 한강 인도교도 우리 기술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나라들은 그죠.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은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 그 다음 동남아 국가들도 그죠.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경제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일본 식민지에서 기반이 어느 정도 딱 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원조가 그죠. 세계에서 이 제3세계에서에게 준 원조 중에 1등이 어디냐면 한국이고 2등이 베트남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이 최고 수혜국이었어요. 5.16 반란 이전에, 그러니까 1945년에서부터 60년까지 한 해 한 2억 불씩 30억 불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런 원조는요, 그 이후에도 물론 계속 원조가 됐지만은 아프리카의 전체가 받은 원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이 아니었다. 상당한 정도의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이 구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 거기서 출발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박정희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되겠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우선 1960년 이전에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산업화를 성공을 거두고 고소득을 이룬 나라가 24개 나라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세계은행 데이터를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1960년도에 그 1만 부를 넘는 국가가 16개예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쭉 여튼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봤더니요. 놀랍게도요. 버뮤다. 이 북미 대륙 저 바다에 있는 그 쿠바 옆쪽에 어디 있는 그 버뮤다 있잖아. 그죠? 그 버뮤다가 개인 소득이 제일 높아요. 24,000달러입니다. 이런 제일 높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게 2005년도에도 보니까 그죠? 7만 뭐 몇천 달러로 역시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2005년도에도.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소련 또 이 시기에 뭐 경제 성장을 거둬가지고 소련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10,000 이상 소득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000불에서 10,000불 사이 일본, 이스라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는 9,000달러 조금 넘어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 획기적 산업화나 경제기적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경제기적이 없었던 나라가 없겠죠. 그죠? 다 나름의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물안 개구리거든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그죠? 이 이제 세계은행 자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1961년 빼고 62년부터 죽은 다음 해까지 19년 동안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이 평균을 내보니까 9.09%예요. 9.09% 경제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평균 8% 이상 고성장을 하는 국가가 이거 아니다. 8% 요건 26개 국가입니다. 26개 국가. 60여 개 국가 요건 잘못된 겁니다. 여하튼 요걸 쭉 봅시다. 보면요. 15년 이상 연평균 6% 이상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78개 국가예요. 그런데요. 쭉 나오죠. 15년 이상, 16년 이상, 17, 18, 19, 20에서 29년. 그 다음에 30년.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또 이리 쭉 통계가 나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15년 이상 평균 6% 성장한 나라가 19개 나라입니다. 그 이제 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나라들을 제가 꼽아봤어요. 어떻게 꼽았냐 하면은 박정희하고 같은 시기에 박정희만 경제 성장한 게 아니다, 사실은. 토고라는 그죠? 아프리카 국가도 그죠? 20년 동안
6.39% 성장했어요. 61년에서 80년까지. 푸에르토리코도 20년 동안 6.51%, 레소토도 6.61%, 멕시코도 이 멕시코 경제성장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멕시코도 그죠? 박정희하고 똑같은 시기에 6.85% 경제성장을 합니다. (15년) 이상 7%대 성장한 나라, 이 33나라가 됩니다. 보니까요, 그죠? 말레이시아, 이것도 한국하고 딱 박정희 시기하고 딱 겹치는 시기를 찾아봤어요. 7.19%, 17%. 케냐, 아프리카 케냐도 7.19%. 이스라엘 7.34%.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도 7.36%입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 평균 8, 9% 성장한 국가. 이 15개 국가예요. 보니까 시리아, 한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것도 그 박정희가 똑같은 시기에 어느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와 똑같은 시기에 박정희만 성장한 게 아니고 이런 나라를 다 이런 정도 성장했다. 이런 정도 성장한 나라들이 제법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 평균 10% 이상 성장한 나라 11개 나라인데요. 중국은 30년 동안 10.05% 성장했습니다. 78년 등소평이 개방 정책 이후에 그죠? 2007년까지 30년 동안.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카보베르데라는 아프리카 국가. 여기도 17년 동안 10.12%. 앙고라도 10% 넘고 아제르바이잔도 10% 넘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그죠? 한국보다 더 성장한 나라들도 11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죠? 아프리카 국가가 6개나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굉장히 편견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도 기니아 경우에는 20년 동안 평균요 26.60% 성장합니다. 이런 나라는 경제 기적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럴까 궁금해요. 카타르도 자료가 2001년부터 14년까지 밖에 안 나와요. 14년간이지만 15년 이상은 아니지만 14년간 11.63%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럼 아시아로 눈을 돌려가지고요. 15년 이상 7% 이상 성장한 나라. 인도도 그죠. 99년도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에 7.13% 성장합니다. 박정희 시대하고는 달라요. 박정희 시대 세계는 그죠. 아마 세계사에서 최고로 경제 성장을 많이 할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은 세계 경제 성장이 있잖아. 지금 그때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요. 그때는 박정희 시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4.6%입니다. 근데 지금 3%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보면 인도가 우리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보다도 더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베트남도 16년 동안 7.40%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0년 동안 7.47% 경제 성장을 했어요. 몽골도
다음 태국도 30년 동안 7.9%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태국금은 뭐 불교 나라고 경제 성장이 뭐 부진하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전혀 사실에 기초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어떤 대표로 꼽는 게 미얀마 같은 나라죠. 그죠? 그죠? 미얀마가 15년 동안, 그죠? 8.37%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9.09%, 싱가포르는 9.27%, 19년 동안에. 일본은 소위 이제 일본에서도 뭐 기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16년 동안 9.6%, 중국은 30년 동안 10.05%. 그러니까 한국이 특별하고 유별난 게 아닙니다. 전혀. 박정희 시대가. 대만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 소련 침공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죠. 그죠? 이 아프가니스탄도 2003년에서부터 작년까지, 그죠? 12년 동안 평균 8.12%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죠. 그죠? 이래 이제 자료를 놓고 보니까 산업화, 고도 경쟁 성장 이룬 나라가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60년 이전에 산업화 고소득에 성공한 나라가 아까 24나라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5년 이상 8% 이상 고성장을 한 나라가 최소한 27개입니다. 제가 확인 못한 것도 있겠죠. 그죠? 못한 나라도 있겠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만 합해도 51개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박정희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최소 51개는 된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이상 성장을 이룬 나라가 한 60개 되니까 이거는 선진국까지 포함한 84개. 6% 이상 경제 성장한 나라를 꼽아볼 것 같으면 최소 103개.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의 국가는 있잖아요. 그죠? 산업화를 성공했거나 또는 고도성장의 장기 고도성장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고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모실까? 이게 참,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성장했는 거는 딴 나라보다 좀 더 성장했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좀 더 성장했는 건 사실이지만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100개 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그런 정도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걸 뭐 박정희가 특별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참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고도 성장을 이뤘다.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팔레비 왕조 때도, 그죠? 연 11년 동안 11.83%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물론, 이러한 이슬람 혁명인지, 이슬람 반도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막 꼬라박습니다. 이슬람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시아의 5호랑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캄보디아의 경우에 1994년에서 2014년까지 21년 동안 평균 7.7%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시기하고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 속도를 볼 것 같으면요, 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이 오히려 더 높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을 봐도 그죠? 한국이 뭐 특별히 더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시기와 비교해서 일본은 그죠? 이 고도 경쟁 성장이 그 독자적인 세계 그 인류 기술이 만들어낸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제품, 그 다음에 에어컨, 전기제품, 가전제품, 에어컨, 이런 것들은 세계 기술을 완전히 선도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시기에는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일본에 종속되어 가지고 일본 기술을 그냥 뺏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저가로 판매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냐? 일본, 조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모두 10% 내외 장기 고도 성장을 이뤘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그 토지 개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주 자본을 타파해 버리거든요. 지주제를 타파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에 묶여있던 이 돈을 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문명 기반이 아주 수준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각자 독자적인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정치 체계, 독자적인 어떤 유교 문화 기반, 유교뿐만 아니라 다른 있잖아요. 불교, 도교, 이런. 그 다음에 유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전근대 사상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는 그죠, 금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양에서의 기독교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암흑 시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 문화는 그죠, 선비 과거제나 이런 걸 통한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과거제 같은 게 그죠, 전형적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 19세기 돼야 나옵니다. 근데 이미 과거제가 있잖아요, 그죠? 고려시대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관리 등용의 보편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이건 서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가 그냥 기본적인 제도로 보장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참여를,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를 낳고, 그 다음에 유교적 비판 정신. 그래가지고 끝없이 소를 올리고 하죠, 그죠? 임금도 서슴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열, 그 다음에 후발국의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후발국의 이점이라는 것도 우리의 문명적 기반이 없으면 못 살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큰 시장을 대부분 나라한테 열어놓고 있었던 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미국 하층민들은요, 동아시아 없으면 먹고 살고 있기 어려워요. 있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는 1950년대, 60년대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요즘은 동남아,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 국가들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막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런 경제 성장에 비하면 참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히틀러 독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요건 생략하고, 스탈린의 소련, 1917년 혁명 전에 러시아는요, 농노제 국가에 아직 그 봉건 사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한 10년 동안은 막 우왕좌왕했죠. 기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1929년에 스탈린이 이 계획경제를 시작하면서 참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 그래서 유럽의 거의 뭐라고 할까, 최하위 수준의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 2차 계획 경제가 끝났을 무렵인 1930년대 말쯤 가면은 유럽 1위, 세계 2위의 공업 국가가 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박정희하고 게임이 안 되죠. 박정희 19년 동안에 이룬 건요, 일본 기술을 가지고, 그죠? 일본의 수입은 부품 가지고 대부분 조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8년에서 30년 후반까지 연평균 20% 내지 22%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년엔 제2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달하고 1942년에는요, 그 2차 대전 주의죠, 그죠? 비행기 2만 대 생산을 했답니다. 비행기 2만 대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 생산 얼마나 할까? 그것도 얼마 안 됐죠, 그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성장 30년 만에 이룬 게 겨우 비행기 연습기 생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핵폭탄 제조를 하고,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정말 눈부시죠? 그래서 1950년도에 GDP 수준이 일본을 1로 잡았을 때, 소련이 국가 전체, 그죠? GDP 수준이. 일본을 1로 잡을 때 소련이 3.2쯤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 인구가, 그죠? 일본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어요. 미국의 35%,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죠? 세계 2위고.
그렇지만 그죠? 이런 독재가 결국은 이 독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죠. 그죠? 1991년에 가면 소련 15개국으로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죠? 공산당 정권이 망하고. 김일성의 조선 또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여자인데 조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북한 방문을 하고 코리안 미러클이라는 방문기를 남깁니다. 평양 건설을 보고 슬럼 없는 도시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 무상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것도 그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국민소득 요즘 달러로 쳐도 한 2, 3천 달러 수준에서 이룬 이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이 없는 국가. 어느 나라나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빈곤층이 10% 이상 되죠. 그죠? 라고 격찬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완전교육, 무상에 가까운 주택공급 이런 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북을 비교해놓은 얘기를 보면요. 1963, 4학년도 북한에는 대학생이 21만 4천 명이었고 고등기술학교는 요즘 한국의 전문학교 좀 되지 않겠나 싶어요. 14만 3천 명이 재학 중이었다. 남한은 인구가 북한의 2배가 되었지만은 1964년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1만 2,900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반인데 인구 대비로 칠 것 같으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 이하죠. 이때 당시에 북한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로 높았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96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에서 제일 동포가 북송선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10만 명이 북송선을 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형편없는 나라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래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독재가 이룬 경제성장은 물거품이다. 전후 일본이 그죠? 일본의 이 경제성장도 사실은 좀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본의 전후에 어느 정도야 전후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죠? 초등학생들의 키예요, 키. 1937년도에 105학년 학생들이 평균 키가 130.3cm였는데 46년, 9년 후에는요. 125.6으로 4.7cm 줄어듭니다. 얼마나 이 시기 어려웠으면. 신체로 나와졌거든요. 6학년도 거의 비슷하고 4.8cm 줄어들었고. 그런데 연합군사령부에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합니다. 농업민주화, 노동민주화, 산업민주화를 하죠. 농업민주화의 핵심이 농지개혁을 하고 농민자치기구인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자치기구 전혀 아닙니다. 그죠? 관제기구였죠. 노동민주화에는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 산업민주화에서는 재벌을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하죠. 그래서 68년도에 서독을 제치고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본격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3년 만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시기에 경제성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독자적인 기술과 첨단 기술,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독일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죠. 그죠? 그게 우리의 경제성장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뤘지만은 소위 우익 독재, 자민당 이 정권 독점이 장기 지속되면서 있잖아요. 그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데 이 망친 핵심이 토건경제라고 그래요. 토건경제. 땅 장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땅 장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그죠? 그리고 땅 장사의 상징적인 것이 강남개발이죠. 그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악성 토건 국가입니다. 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60%. 언제는 60% 넘었을 거예요. 요게 60% 간 게 작년이니까. 그 다음 4대강 22조 부어가지고 강을 뭐로 만들어놨어요? 저수지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독재가 이룬 경제 기적은 반드시 재앙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독재 경제는요. 반드시 정경유착을 하게 되어 있고, 그죠? 왜 그러냐면 경제에 대한 권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국가가 쥐고 있거든. 그죠? 정권이 쥐고 있거든요. 시장에 가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경유착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 권력은 경제에 대한 경제 권력도 국가가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그러다면 특혜 경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딱 눈에 보이기로는 교통경찰입니다. 그죠? 딱 걸리면은 전부 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뭡니까? 이 면허증 넣어놓는 요 조그만한 지갑에다가 뒤에 10,000원짜리 딱 꼽아 놓죠. 그죠? 안 그랬습니까, 우리? 그랬죠, 그죠? 예. 좀 그래도 큰 거 걸리면 한 2, 3만 원 주고, 그죠? 음주운전 걸리면 100만 원 이래 들어갔고,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죠, 그죠? 민주화가 그래도 됐으니까. 그래서 자원의 독점과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 공정 경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딱 그렇죠. 이래 되면은 피라미드 경제가 맺혀되면서 직접 생산자가 엄청난 맨 밑바닥에 착취를 당하게 돼 있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도 독일은 예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막 끝까지 가겠죠, 그죠? 그럼 양극화, 이게 양극화입니다, 그죠? 양극화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돈 벌어봐야, 그죠? 국내의 이 내수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그죠? 전부 자식들 유학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돈은 상당 부분은, 그죠? 그 가진 자들의 돈의 한 50% 이상은 최소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중국도 그래요. 이래 되면 내수 기반이 장기적으로 보면 붕괴되겠죠, 그죠? 그럼 경기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 되면은 포갑체제가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이런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중국도 그죠? 5분 만에 한 번씩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5분 만에 하나씩, 한 번씩. 중국에서 일어나는 폭동이 어느 정도로 폭동이라고 하냐면은 최소한도 파출소 두드려 부수는 거. 그 정도 가야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5분에 한 건씩 일어난답니다.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요, 유지가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게 내수 기반이 구축되면서 자체의 경제 역동성을 가지고, 그죠?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 못하면 망했다.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 스탈린, 5, 60년대 남미 국가들도, 그죠? 5, 60년대 남미 국가들이에요, 그죠?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그죠? 한국보다 GDP가 높았어요. 개인 GDP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독재했거든, 그죠? 그 나라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10,000 넘는데도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도 그죠? 수하르토 정권 때 그죠? 11% 성장했어요. 연평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쿠바도 혁명 초기 괜찮았어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조선, 독재한 나라는 그죠? 딱 지금 한 나라 예외 빼곤 다 붕괴됐습니다.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예외가 딱 한 나라 중국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중국 못 견딘다고 봅니다, 저는. 땅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의 권력이, 그죠? 워낙 국가 장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런 5분 만에 한 번씩 폭동이 일어나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있잖아,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민주화에 성공하면은 말하자면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선진적인 경제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그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 일본, 한국도 그죠?
저는 김영삼 정권이 IMF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래도 그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아마도 북한 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했거든. 그죠? 독재 정권은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뭐로 해결한다?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 최악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가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망가지면서 조폭 국가로 굉장히 빠르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조폭 재벌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조폭 언론 있죠. 조중동 그거 다 조폭 언론입니다. 오나 한 사람이 우리나라 그죠? 국가나 기업의 구조를 볼 거면 조폭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두목 있죠. 그죠? 간부 있죠. 그 다음 졸개들 있죠. 이 구조 그대로입니다. 두목에 대한 무조건 충성. 그 다음에 간부들끼리의 서열 구조. 그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 시대만큼 가지는 않았지만은 빠르게 그쪽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뻔한 거예요. 신화, 박정희 신화의 이제 두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최빈국 아니다. 사실은 중위권 국가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딴 나라에 비해서 훨씬 탄탄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만 경제 성장을 이룬 거 아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수없이 많다. 이 두 가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화를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벗겨보자. 소위 한국의 산업화 원조가 진짜 박정희인가? 아니다는 겁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정희는, 박정희 산업화는 그죠?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이룬 산업화에 비해서도 규모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 일본 제국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군국주의와 천황체제.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실상 천황이죠. 그죠? 그 체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재벌 독점과 노농 착취. 그죠? 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언론 교육도 일본 그대로입니다. 언론 검열제, 치안 유지법이 지금 국가보안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치구가 국민교육 헌장이고, 한국신민 주입식 교육이 박정희식 주입식 교육이었고, 국정교과서 시스템이었고,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라는 게 그죠? 사실은 소일본 제국 체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처음에 한참 얘기를 했지 싶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 제국보다도 훨씬 악랄했다. 이건 예를 들면요, 일본의 천황은요, 일본의 어떤 도덕적 구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약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박정희는 정반대 역할을 하죠. 그죠? 그 제일 뭐랄까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간첩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실미도 끌어다가 북한 침투 시켜 가지고 개조금 만들고 개조금하고 하도록 하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좌파 운동, 노동 운동은요. 일제시대가 박정희 시대보다도 훨씬 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죠. 딱 비교되는 게 일본이 35년간 놓은 철도 길이하고 박정희가 18년 놓은 고속도로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이 그죠. 4천 몇백 킬로 나는데 복선까지 합하면요 5,700킬로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18년간 고속도로 1,200킬로 닦았습니다. 그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산업화가 일제히 5분의 1 수준이다. 이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경제성장이 한강의 기적이라면 일제는 압록강의 슈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역대 정권의 경제 성적을 비교해봐도 그죠? 박정희는 완전 꼴찌예요. 제가 그죠? 예를 들면 GDP 성장만 봐도 그죠? 박정희 시대에 GDP 성장을 한 9.1% 성장했는데 그때 세계 경제가 4.6% 성장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겁니다. 한 배 정도 성장했죠. 그런데 비해서 전두환 때는 3.14%인데 10.2%.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성장에 이 세계 경제와 비교했을 때는 있잖아. 그죠? 박정희 경제 성장은 전혀 딴 정권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233억 달러. 김영삼 때 366억 달러 적자 난 거 다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김대중 때 846억 달러 흑자, 노무현 때 700억 달러 흑자, 이런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건 땅값, 연평균 땅값 상승이요. 박정희 때 33.1%, 거의 폭등이죠, 매년, 그죠? 그런데 비해서 김영삼, 노무현 때는 오히려 땅값이 내립니다. 노무현 때는 4.3%, 조금 오릅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오릅니다. 그 다음에 불로소득과 생산소득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대비가 박정희 때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의 한 2.5배 돼요. 이때는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의 소득이 2배 반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때는 불로소득이 거의 없어요. 노무현 때도 생산소득의 8.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외환 보유를 보더라도 그죠? 박정희 때 세계 4대 외환 채무국가였어요. 채무국가였어요. 김대중 때 가면은 4대 외환 보유국가가 됩니다. 노무현 때도 그렇고.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그죠? 게임이 안 돼요. 김대중 때는 경제위기를 극복했죠. 경제위기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6.25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언론들이 막상 IMF 위기를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죠? 참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다음에 IT 산업을 선도하게 됐고,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복지 예산이, 그죠? 폭증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28%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이 2만 불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박정희, 김영삼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게 김대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그 다음에 업종 전문화를 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의 이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조선 회사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 포항제철, 이런 거의 글로벌 회사들인데, 이 글로벌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권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IT 산업, 첨단 산업을 한국이, 그죠? 세계에서 선도해 본 경우가 우리 역사에 딱 2번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세종 때, 고려 말에서 세종, 조선 초기까지 인쇄술이 세계를, 그때는 뭐 세계라는 그런 어떤 단일 어떤 체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여하튼 세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입장에 있었다, 제일 앞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산업이 세계를 주도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첨단 산업이 세계를 주도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김대중 노무현 때, 그죠? 외국의 언론사, 이 신문사, 그 다음에 텔레비전 회사들이, 그죠?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 21세기에 새로운 세계를 보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을 가보라 이랬거든요. 그 다음 무역수지 외환보유고도 박정희, 김영삼이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땅값, 불로소득, 인플레 착취, 부정부패, 이거는 박정희 시대가 압도적입니다. 딴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전두환 시대는 부정부패가 있었지만요, 그건 주로 어디냐면 우대가리 부정부패입니다. 이 박정희 시대의 부정부패는, 그죠? 동네 깡패들까지 부정부패. 동사무소까지. 민중탄압, 양극화, 민중파탄, 이런 것도 박정희 시대 때 압도적으로 최악입니다. 그죠? 노동운동이 사실은 물론 87년 이후에 폭발하지만 박정희 시대에 비하면, 그죠? 전두환 시대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뭘 많이 했습니까? 위장취역 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이라는 것도, 그죠? 인구 증가가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 그죠?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인구가 박정희 시대에 45.7%가 늘었는데, 이거 빼면 이 개인 GDP는
6% 정도 성장에 불과합니다. 9%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인구 늘어나면서 있잖아, 그죠? 뻥튀기 된 거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진짜 질적인 면에서 경제 성장을 이룬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이런 순서이고, 김영삼과 박정희는 완전 정말 한국의 이 경제의 여러 가지 병리적인 증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정권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화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최빈국에서 박정희의 영도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한국인은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다. 마치 한국만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우물한 개구리죠. 그래서 한국인 외국 중에서 그죠, 그 경제 성장을 인정하는 거는 라인강의 기적 요 단어 하나 각인이 돼 가지고 독일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런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 이외에는요, 마치 우리만 경제 성장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진실은요, 박정희 정권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100개가 넘다,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박정희 정권 시기는 세계 경제가 엄청난 성장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은 9.09% 성장했는데 세계는 4.60%, 특히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요 6.71%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룬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서 4.49, 동아시아 태평양 평균보다 2.38% 정도 더한 그 정도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박정희 이상 이런 나라를 꼽아볼 때 박정희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그죠? 성장을 이룬 나라. 선진국에다가 8% 이상 성장한 나라 20나라를 될 것 같으면 최소 51개국은 박정희 정도는 박정희 이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는 최고의 경제 성장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본이 풍부했다는 얘기는 전번에 했죠, 그죠? 그 다음 최고의 노동의 질과 최장시간 노동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성장 전략을,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짜줬다는 얘기 했죠, 그죠? 그 1960년대 지속적으로 그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죠, 그죠? 이런 호조건 속에서 경제성장 이뤘다는 걸 감안할 것 같으면은 15년 이상 6% 이상 경제성장한 것도 박정희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이 급작하게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장시간 노동을 그죠, 전 국민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6% 이상 국가하고 24개 그 국가를 더하면은 102개죠, 그죠? 거기다가 또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꼽으면 여하튼 100 몇 개 국가, 100개 이상 국가가 박정희 정도 경제 성장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이룬 경제 성장 정도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성장의 질을 따져보니까 역대 정권 중에 아까 살펴보니까 최하죠. 그죠? 최악이죠. 그런데 왜 한국의 할배, 할매들은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건 박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참 궁금하죠. 그죠? 지금 세상에 밥 먹는 나라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은 세계가 모두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노동, 자기 노력의 대가를 전부 뭐로 여긴다? 박정희의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노예보다도 더한 자기 부조이다. 이건 주님 숭배고 주인님 숭배다. 내가 한 모든 건 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내 주인인 하는 뭡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건 내 노동의 덕이죠. 그죠? 이 노동이 또 이런 사람일수록 막노동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개고생했어요. 그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박정희 교는 이런 생각은 박정희 교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기독교적 세뇌, 탈자아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식체계입니다. 그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래가지고, 그죠? 일용할 양식을 하느님이 언제 줬어요? 그래도 그게 기독교적인 인식체계.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고 받드는 이거하고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건 박 대통령 덕분에 하는 거 똑같아요. 사유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건 마찬가지로 있잖아. 그죠? 박정희 따님인 박근혜를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독교적인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40%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99%는 김일성교 신자, 한국인의 40% 정도는 박정희교 신자다. 이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타파하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요. 최고의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세계 최강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해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 넘쳐나죠. 네? 한일 수교, 일본, 미국 원조, 미국 군사자금, 군사지원, 월남전 특수, 그죠? 뭐 이렇게 자본이 들어온 나라가 이 시기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제3세계에서. 거기다가 질 높은 최고 수준의 노동, 그 다음 최장시간 노동. 이래 하고도 경제성장 못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 이 정도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었나. 한 나라라도 돼봐라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런 좋은 조건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악의 이 나쁜 것들을 만들어냈다. 최악의 독재, 유신체제. 유신체제 이상의 독재는 없습니다. 최악의 불평등. 차별이 한국인은 그죠? 차별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냐? 그죠?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변호사냐 아니냐? 뭐 의사냐? 그 다음에 노동자냐?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차별의 근원이고, 그죠? 그 차별이, 그죠? 행동으로, 언어로 다 나와요. 그래서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죠. 그죠? 그죠? 높은 사람 요래하고 낮은 사람 요래하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그죠? 의사는 부를 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월호 때 민간 잠수사들 얘기할 때 그죠? 그거는 전부 무슨 씨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죠? 차별을 너무나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차별에 대한. 있잖아, 그죠? 일제시대에도 이런 차별 안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죠? 대학생들이 서로 김형, 최형, 박형 이래 했어요. 그 박정희 시대를 경과하면서, 그죠? 학년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이해가죠? 이렇게 천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차별을 가져온 게 박정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강탈, 부정부패. 정수장학회 보면 딱 알죠, 그죠? 영남대학교 보면 딱 알고. 최악의 인플레이션, 최악의 불로소득, 최악의 복지. 거꾸로 복지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복지의 우선은 어디다? 약자에 대한 지원이죠,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강자의 평생 보장이 돼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이런 거 했죠. 최악의 외채. 한국인은 왜 이런 악질 빨대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영웅으로 모실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거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밝혀내면요,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지적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시다 못해가지고 죽어서까지 있잖아, 그죠? 최악의 독재자를 남북이 다 모시고 있죠, 그죠? 태양절, 탄신제 그러면서,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에서는 박근혜는 2대 세습이지만은 남북이 다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죠, 그죠? 북에서는 김일성 가문이 3대 세습하고 있고, 남에서는 재벌들이 다 3대 세습하고 있죠. 조중동도 다 3대 세습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중소기업까지 3대 세습합니다. 그죠? 예. 사립대학, 사립학교 다 3대 세습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전부 뭐가 되어 있다? 사유화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졸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졸개로 만드는 게 태극교죠. 그죠? 태극교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다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가미가제입니다. 그죠? 이 가미가제 문화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가미가제 문화에 내면화됐을 때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2차 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천황폐하를 위해서 머리를 아스팔트에 빻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회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피라미드 경제 얘기는 충분히 했죠. 그죠? 이건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세월호라고 봅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 그죠? 우리의 수준이 어떤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만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각자 도생. 그죠? 어느 놈 세상에 한 놈도 믿을 놈 없다.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길로 가면 어디로 갈까? 지금 재앙이 막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재앙, 부채 재앙, 환경 재앙, 인구 재앙,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룹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참 그게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